제주의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찔러옵니다. 말라비틀어진 억새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는 사화산 분화구의 절벽 끝, 그곳에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몰려 있습니다. 찢겨나간 군복 사이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김하늘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지만 발뒤꿈치에 닿는 건 아찔한 허공뿐이었습니다. 그녀를 포위한 5개의 그림자가 숨통을 조이듯 좁혀옵니다. 박종수 대령이 군홧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와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립니다. 그는 피냄새를 맡은 하이아나처럼 잔혹하게 뇌까립니다. 호기심이 너무 과했어, 쥐새끼 같은 게. 우리 비밀은 저 아래 묻혀 있거든. 내려가서 직접 증거를 찾아보시지. 박 대령의 손짓 하나에 건장한 사내 4명이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거친 손길이 하늘의 사지를 짐짝처럼 움켜잡습니다. 그녀가 짐승 같은 힘에 의해 허공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발버둥치는 그녀의 눈동자에 절망이 차오릅니다. 사내들을 그녀를 절벽 밖으로 내던집니다. 중력이 그녀의 몸을 낚아챕니다. 아! 처절한 비명이 검은 분화구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달깁니다. 몸이 추락하며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까마득한 아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검은 바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벽 위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5 남자가 터뜨린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 메아리 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끔찍한 추락이 있기 불과 3시간 전입니다. 한라산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직 숲을 덮고 있는 이른 아침,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습니다. 검은 현무암들이 엉겨붙은 험한 지형 위로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짐승조차 다니기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적막한 숲속을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김하늘 중사입니다. 그녀의 군화가 축축한 이끼 덮인 바위를 밟지만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한 완벽한 은폐 기술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위장 크림이 발린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방을 주시할 뿐입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의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4단 사령부 직할 수송대 트럭이 왜 폐쇄된 3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3구역은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험준한 계곡과 동굴이 질비한 곳으로 민간인은 물론 군인들의 출입조차 엄격히 통제된 위험구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발탄 제거 작전 지역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하늘의 본능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들어가는 트럭은 짐을 가득 싣고 서스펜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나오는 트럭은 가볍게 튀어올랐습니다. 단순한 훈련 물자 수송이라고 보기에는 바퀴 자국이 너무 깊었습니다. 숲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즉시 거대한 고사리 군락 아래로 몸을 낮춥니다. 젖은 흙내음이 코를 찌릅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미세한 웅웅거림이 점차 거친 디젤 엔진 소리로 변해갑니다. 두두두, 두두두, 땅이 울립니다. 나뭇잎들이 파르르 떱니다. 하늘은 숨조차 멈추고 덤불 사이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검은색 위장락을 씌운 2.5톤 군용 트럭 3대가 비포장 도로를 뚫고 나타납니다. 트럭의 문짝에는 흑석 사단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검은 바위 그림 속에 붉은 번개가 내리꽂히는 형상. 하지만 번호판은 진흙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작전 차량이라도 번호판을 가리는 건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럭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용암 동굴 입구 앞에 멈춰섭니다. 하늘은 포복 자세로 조금 더 가까이, 아주 조금 더 가까이 기어갑니다.
날카로운 화산석 조각들이 전투복을 긁고 팔꿈치를 찔러오지만 고통 따위는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트럭의 시동이 꺼지자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군인들이 뛰어내립니다. 그들의 복장은 흐트러져 있고 어깨에 맨 K2 소총은 규정된 파지법이 아닌 마치 건달들이 몽둥이를 들듯 느슨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선글라스를 낀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남자, 박종수 대령입니다. 하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연대장이 직접 수송작전에 나온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박 대령이 가죽 장갑을 낀 송으로 트럭의 적재함을 가리키며 굵은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내려. 쥐새끼들 꼬이기 전에 끝내야 한다. 병사들이 짐칸의 덮개를 거칠게 걷어냅니다. 그 안에는 제5종 보급품 전투식량이라고 적힌 국방색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급품 상자입니다. 하지만 상자를 들어올리는 병사들의 팔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집니다. 전투식량이라기엔 터무니없이 무거운 무게입니다. 병사 하나가 상자를 옮기다 발을 헛디딥니다. 쿵! 무거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모서리가 깨져나갑니다. 박대령이 눈썹이 꿈틀합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병사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찹니다. 정신 안 차려?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병사가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바닥을 기는 사이 깨진 상자 틈으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즉각 취식형 밥이나 햄이 아닙니다. 은박으로 밀봉된 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팩의 표면에는 낯선 화학 기호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팩 사이로 하얀 가루가 눈처럼 흩날립니다. 마약입니다. 그것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잡한 물건이 아닙니다. 군용 보급 루트를 통해 밀수되거나 어쩌면 이 안에서 제조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순도의 합성 마약입니다. 하늘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뜁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건 군사 재판감이 아니라 국가 전복 수준의 중범죄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체포하고 싶지만 상대는 무장한 병력 1개 소대와 대령입니다. 단독으로 맞서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전술조끼에 파우치를 엽니다. 그녀의 둘째 오빠,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천재 지휘관 김태현 소장이 선물해준 물건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초소형 정찰 드론, 일명 벌새입니다. 검은 무광도료가 칠해진 드론의 날개가 소리 없이 펼쳐집니다. 하늘은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와 드론을 연동시킵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스치더니 이내 선명한 4K 화질의 영상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종 스틱을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윙! 모기 날갯짓 소리보다 작은 진동과 함께 드론이 허공으로 떠오릅니다. 숲의 바람을 타고 드론은 트럭 쪽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갑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물을 향해 접근합니다. 단말기 화면 속에서 박대령의 얼굴이 점점 커집니다. 그가 흩어진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혀끝에 대보는 장면,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는 그 역겨운 표정이 고스란히 녹화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 하나면 박대령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 그 뒤에 숨은 배후까지 모조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드론은 이제 깨진 상자 바로 위 불과 3m 상공까지 접근했습니다. 렌즈가 깨진 팩과 하얀 가루를 줌인합니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찰나 숲을 흔들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끊깁니다. 나뭇잎들의 바스락거림이 멈추고 새들의 지저귀마저 사라진 완벽한 정적. 그 순간 미세하지만 분명한 기계음이 공기를 가릅니다. 징. 고성능 모터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음이 정막을 깹니다. 트럭 짐칸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려던 부사관의 귀가 쫑긋 섭니다. 그는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처럼 고개를 획 돌립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더듬더니 정확히 나뭇가지 사이에 떠있는 작은 점, 드론에 꽂힙니다. 대령님, 3시 방향 드론입니다. 부사관의 고함이 숲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박 대령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의 눈동자가 드론의 카메라 렌즈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화면 속에서 그의 표정이 여유에서 당혹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하늘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들켰습니다. 박 대령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며 악을 씁니다. 잡아! 저거 조종하는 놈 이 근처에 있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탕! 탕! 총성이 고요한 숲을 찢어발깁니다. 총알이 드론 접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늘은 급히 회수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합니다. 드론을 회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드론이 돌아오는 궤적을 그들이 본다면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개들처럼 병사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산계하며 숲을 포위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총구를 낮추고 수색 대형을 갖춘 채 하늘이 숨어있는 덤불 쪽으로 좁혀옵니다. 군화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드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증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드론을 챙기려다간 목숨을 잃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증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말기에 데이터 긴급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률 바가 느리게 차오릅니다. 10%, 15%, 통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기다, 11시 방향 덤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위장막 사이로 반사된 단말기의 미세한 불빛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두두두두! 곧이어 소총소사가 이어집니다. 하늘의 머리 위로 나뭇가지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탄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녀는 바닥을 고르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깁니다. 크! 날카로운 돌부리에 어깨를 부딪혔지만 비명지를 새도 없습니다. 생포에 쥐새끼 얼굴 좀 봐야겠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늘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지그재그로 달리며 숲의 깊은 곳, 더 험한 지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함께 격발음이 이어집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며 슉슉 소리를 냅니다. 나무 기둥에 박힌 총알 파편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을 그립니다.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리의 근육은 멈추지 않고 펌프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치는 방향은 오르막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곳,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사화산의 분화구 절벽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군화 소리는 멈추지 않는 악몽처럼 그녀의 뒤꿈치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늘은 달리는 와중에도 손목의 단말기를 확인합니다. 전속률 45%. 아직 절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오빠들, 제발 받아줘.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파른 언덕을 기어올랐습니다. 눈앞에 나무들이 사라지고 탁 트인 하지만 절망적인 푸른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천길 낭떠러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숲을 뚫고 나온 5개의 그림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에워쌉니다. 박종수 대령이 권총을 빙글빙글 돌리며 땀에 젖은 그녀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자가 제법 빠르군. 어디 소속이지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하늘은 뒷걸음질치며 절벽의 가장자리, 그 위태로운 끝으로 발을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저 차가운 분화구 바닥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태양은 야속하게도 머리 위에서 뜨겁게 자결하고 바람은 멈추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그녀와 저 굶주린 늑대들만 남겨진 것 같은 숨막히는 대치 상황. 박 대령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이리 와 예쁜 아다씨, 우리 대화 좀 할까? 그 손목에 찬 장난감도 좀 보여주고 말이야. 하늘의 손이 떨리는 듯하더니 이내 주먹을 꽉 줍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차라리 자신이 선택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오빠들에게 보낼 마지막 구조 신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김하늘이라는 군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 버튼의 감촉이 유난히 선명합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술 듯이 두근거리지만 김하늘의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단말기에 숨겨진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찌르르.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손목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한 기계적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연결된 3명의 오빠들, 대한민국 국군 최강의 전력인 3대장에게 보내는 최후의 구조 요청, 코드명 막내의 발신이었습니다. 박종수 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한 눈으로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 거지? 박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자갈밭을 지시기는 군화 소리가 고막을 긁어댑니다. 하늘은 대답 대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습니다. 지옥행 티켓을 끊었지. 너희들을 위한. 그녀의 도발에 박 대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뒤에 서 있던 4명의 장교들이 굶주린 들깨떼처럼 달려듭니다. 잡아, 단말기부터 빼서. 거친 고함과 함께 바람을 가르는 주먹이 날아옵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첫 번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가장 먼저 달려든 대위의 오금을 강타합니다. 비명과 함께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었지만 중과부적입니다. 곧바로 날아온 군화발이 그녀의 복부를 가격합니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하얗게 전멸합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를 강타합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절벽을 등진 채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성인 남성 4명의 힘을 당해내기란 역부족입니다. 두꺼운 손들이 그녀의 팔과 어깨를 거칠게 움켜쥡니다. 머리채가 잡혀 뒤로 젖혀집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시선이 강제로 하늘을 향합니다. 눈부신 태양빛이 야속하게도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춥니다. 박 대령이 쓰러진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권총의 차가운 총구로 하늘의 뺨을 톡톡 건드립니다. 아까운 얼굴을 망치고 싶진 않은데 말이야. 얌전히 굴었으면 좋았잖아. 그는 억센 손길로 하늘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스마트워치형 단말기를 거칠게 뜯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특수 잠금 장치가 된 밴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박 대령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는 짜증 섞인 손길로 권총 손잡이를 들어올려 하늘의 손목뼈를 내리찍으려 합니다. 이 빌어먹을게. 둔탁한 타격음이 뼈와 살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극심한 고통에 하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단말기는 부서질지언정 그 안에 담긴 데이터와 전송 기록은 절대 넘겨줄 수 없습니다. 박 대령은 씩씩거리며 꼼짝도 않는 단말기를 노려보다가 결국 포기한 듯 하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립니다. 데이터 어디로 보냈어? 누구한테 보낸 거야? 그의 눈동자가 살기로 번들거립니다. 하늘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 사이로 형형한 앙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서늘했습니다. 감당? 이 제주도 바닥에서, 아니 내 구역인 이 흑석 사단 안에서 내가 감당 못할 놈은 없어. 설마 육지에 있는 경찰 따위한테 보낸 건 아니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하들에게 손짓합니다. 더 볼 것도 없다. 어차피 인연이 입을 안 열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시체가 없으면 범죄도 없는 법이지. 그의 시선이 하늘의 등 뒤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분화구 절벽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명당이야. 깊이가 수백 미터는 좋게 되지. 바닥에는 날카로운 현무암들이 깔려있고 떨어지면 즉사 아니면 뼈가 으스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굶어 죽겠지.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들의 합창처럼 메마른 공기를 울립니다. 2명의 장교가 하늘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질질 끌려가는 꼴이 되었지만 하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박 대령이 그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잘 가라 아가씨. 다음 생애에는 호기심을 좀 줄이고 태어나. 그의 눈짓과 함께 부하들이 그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입니다. 발밑의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며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집니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이입니다.
하늘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적들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박종수,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4명의 얼굴들. 던져! 박대령의 무미건조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기묘한 부유감, 그리고 이내 무서운 속도로 세상이 뒤집힙니다. 발을 지탱하던 당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멀어집니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만이 가득 찹니다. 추락, 끝없는 추락입니다. 절벽 위에서 박대령과 부하들이 작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떨어지는 그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던져버린 후 잘 들어갔나 확인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표정들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찢어진 군복 자락을 펄럭입니다. 눈앞에 거친 암벽들이 휙휙 지나갑니다. 오빠.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새 오빠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든든했던 큰오빠 태성. 늘 차가운 척하면서도 뒤에서 모든 걸 챙겨주던 둘째 오빠 태현. 불같은 성격으로 누가 동생을 건드리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던 셋째 오빠 태민. 미안해. 짐이 되기 싫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약으로 군대를 병들게 하는 저 쓰레기들은 정체를 밝혀냈으니까요. 그녀의 몸이 분화구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절벽 위 박종수 대령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칙! 라이터 불꽃이 타오르고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깔끔하군. 처리됐어.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는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높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철수한다. 오늘 본 건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대령님. 부하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경례를 붙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비릿한 공모의 쾌감이 묻어납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왔던 숲길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태양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텅 빈 절벽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던져버린 것은 단순한 여군 하사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미약한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소리가 하늘의 고막을 때립니다. 중력의 가속도가 그녀의 몸을 짓누르며 의식마저 앗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콰직! 거대한 파열음이 협곡을 울렸습니다. 단단한 현무한 바닥에 뼈와 살이 으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긴 섬유가 한계까지 늘어나다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몸이 허공에서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의 추락이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분화구 중간 지점에 설치된 무언가가 그녀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녀의 몸을 휘감은 것은 차갑고 거친 그물이었습니다. 폐부 깊은 곳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추락의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고 왼쪽 어깨가 탈구된 듯한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강타했습니다. 그물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섬유들이 툭, 투둑, 하나둘씩 끊어지며 위태로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은 흐릿한 시야를 억지로 고정했습니다. 바로 아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입니다. 만약 이 그물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손을 뻗어 생명줄과 같은 그물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덩굴이 아닙니다. 군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장력 위장막이었습니다. 박종수 대령 일당이 분화구 아래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해둔 거대한 가림막, 그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쳐놓은 덫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죽이려던 목격자의 목숨을 구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익,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충격으로 위장막의 한쪽 지지대가 뽑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고통으로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그물코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 위장막이 연결된 절벽의 틈새가 보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검은 바위들 사이로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듯한 좁은 동굴 입구가 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5m. 평소라면 단숨에 도약할 거리였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스스로에게 뇌까리는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위장막을 타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을 뻗어 그물을 잡고 당길 때마다 탈구된 어깨에서 불에 데인 듯한 격통이 솟구쳤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 발을 걸고 있던 그물코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쑥 빠지며 출렁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살아서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겠다는 도끼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이 차가운 바위턱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가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 감각조차 생생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거칠고 축축한 동굴 바닥에 몸이 닿자마자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탁한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평평하게 깎여 있었고 벽면 곳곳에는 전선들이 뱀처럼 얽혀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러진 갈비뼈를 감싸쥐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둠 속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화학 반응기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파이프 속으로는 정체불명의 액체들이 쉴 새 없이 순환하고 곳곳에 쌓인 드럼통에는 맹독성 경고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그것은 유황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세톤과 염산 그리고 썩은 내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 선장에서 맡았던 화약 냄새보다 더 지독하고 치명적인 냄새였습니다. 바로 마약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그것도 군 부대가 관리하는 작전구역 내의 휴화산 분화구 속에 이토록 거대한 마약 공장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가 숲에서 보았던 트럭들, 군수물자라고 적혀있던 상자들, 박종수 대령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의 경계망을 이용해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분화구의 지열과 유황가스를 이용해 마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냄새를 완벽하게 은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열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 시스템을 통째로 갉아먹는 거대한 기생충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어디선가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훈련받은 정찰병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통 때문에 시야가 전멸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철제 데크 위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무장한 용병처럼 보이는 사내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 박대령이 재촉하는 건 알겠는데 이 속도로 돌리다간 반응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옆에 있던 남자가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이번 건만 넘기면 우리 목도 두둑해. 최 중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물건이야. 실수하면 우리 목이 먼저 날아갈걸. 최 중장.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하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무진. 군단장이자 군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니. 박종수 대령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썩은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높은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여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될 사람을 증거가 가득한 현장 한복판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늘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박살난 군복 상의 안쪽 주머니. 다행히 그곳에는 방수 처리된 소형 전술 레코더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레코더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드럼통 옆 공구함 위에 놓인 낡은 군용 대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두고 간 듯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날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소리 없이 그 대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흐릿했던 정신이 맑게 깨어났습니다. 탈구된 어깨를 벽에 기대고 그녀는 입에 헝겊을 물었습니다. 우득, 읍. 짧고 굵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어긋난 어깨뼈를 제자리로 끼워 넣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적들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부 안에 시한폭탄이 들어왔습니다. 하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녹여내며 눈앞의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오파들.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갈 테니까. 그리고 박종수, 니놈의 목은 내가 직접 딸 거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하늘 중사의 반격은 바로 이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기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살기는 동굴 안의 공기를 서서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중턱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신된 미세한 전파가 두꺼운 현무암 지침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김하늘 중사가 자신의 생체 신호와 연동해 둔 오직 그녀의 심장이 멈추거나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만 발송되는 코드 제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붉은 파장은 대기를 가르고 성층권의 위성을 때린 뒤 대한민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 개의 단말기를 향해 동시에 내리꽂혔습니다. 남해 공해상, 거친 파도가 군함의 선체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군 특수전 전단 UDT 퍼스 1의 해상 침투 훈련 구역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검은 베레모를 쓴 사내 하나가 갑판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번개에 번쩍였습니다. 특수전 전단 사령관 김태성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거친 파도 속에서 헤엄치는 대원들을 독수리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수 처리된 그의 전술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묵직하고 불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일반적인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뼛속까지 울리는 저주파 진동. 김태성은 천천히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진동 패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10년 전 동생들에게 직접 심어준 그 칩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젖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투박한 손으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것은 붉은색 지도,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 좌표 위에 찍힌 전멸하는 붉은 점 하나. SOS 막내. 그 짧은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 김태성의 눈동자에서 이성이 증발했습니다. 그의 주위로 뿜어져 나오던 지휘관의 위험은 순식간에 흉포한 맹수의 살기로 돌변했습니다.
갑판 위에 서 있던 부관이 그 살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태성이 으르렁거리듯 무전을 잡았습니다. 전 함대 훈련 중지! 갑작스런 영령에 부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훈련 스케줄이 절반도. 김태성은 부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핏발선 눈으로 제주도 쪽의 수평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뱃몰이 돌려 목적지는 제주도 서귀포 해역이다. 하지만 상부의 승인 없이는 작전구역을 이탈할 수 없으! 쾅! 김태성의 주먹이 강철 난간을 내리쳤습니다. 두꺼운 철제 난간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는 부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부관의 얼굴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동생이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 상부 승인, 국방장관이 와서 막아도 난 간다. 되지기 싫으면 당장 조타실에 연락해.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고함이 갑판을 울렸습니다. 최고 속도로 밟아. 엔진이 터져도 상관없다. 30분 안에 제주도 해역에 진입한다. 늦으면 니놈들 전부 상어밥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거대한 구축함이 비명을 지르며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은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주머니 속의 단말기를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버텨라 하느라 큰오빠가 가고 있다. 어떤 새끼든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갈아 마셔버릴 테니까.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지하 50m에 위치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메인 서버실. 수백 대의 서버가 내뿜는 푸른 불빛과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앙에 위치한 유리 부스 안, 창배차림한치 하얀 피부에 무태 안경을 쓴 남자가 모니터 6개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태현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다닥. 건조하고 기계적인 타건음이 공간을 메우던 그때 삑!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변하며 경고창을 띄웠습니다. 김태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안경 너머로 붉은 경고창을 훑어내렸습니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그는 단 0.1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늘 위의 생체 신호 이상, 위치는 제주도. 그런데 좌표가 이상했습니다. 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150m. 김태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대신 더욱 깊숙이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그의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위성 아리앙 7호 제어권 가져와.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엔터키를 때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더니 순식간에 접속 승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는 위성 카메라의 렌즈를 제주도 한라산 북측 사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열화상 모드 전환. 모니터 화면에 푸른색 산맥이 나타났고 특정 구역에서만 시뻘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멈춘 사화산에서 이런 열기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열기, 대규모 공장이나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다시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구역의 작전 기록, 주둔 부대, 지휘관 정보가 팝업창으로 줄줄이 떴습니다. 제주방어사령부 예하, 흑석사단, 연대장 박종수 대령, 그리고 그 배후에 어른거리는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들. 김태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기틀렸습니다. 박종수, 그리고 그 뒤에 최무진 중장이라.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통신 채널을 열었습니다. 상황실, 지금 즉시 흑석사단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한다. 전화, 무전, 인터넷, 심지어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까지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 스피커 너머로 당황한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아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건 반역 행위가 될 수도. 김태현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놈들이야. 그놈들은 이제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다.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게 내 임무다. 그는 키보드 옆에 놓인 검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태민이한테 연결해. 그 미친놈 지금쯤 전화 받고 날뛰고 있을 테니까. 모니터 불빛에 반사된 김태현의 얼굴은 감정이 거세된 로봇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모든 것을 불태울 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은 없어. 디지털 세상에 그림자는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뼈와 살을 분해해서 모니터에 전시해주지.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 쿠쿠쿵. 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K9 자주포 50문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표적지를 초토화하고 있었습니다. 포연과 먼지로 뒤덮인 훈련장 한가운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씹고 있는 거구의 사내, 육군 포병여단장 김태민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찢는 포성 속에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야말로 그에게는 최고의 향수였습니다. 그때 그의 군복 주머니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김태민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그가 물고 있던 시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SOS 막내. 일순간 훈련장의 소음이 그의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퓨즈 하나가 탑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개새끼가. 그는 지프차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육중한 착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의 핏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배대기 쳤습니다. 박살난 무전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작전과장! 사자후 같은 고함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작전과장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민은 작전과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1항공 여단에 연락해서 아파치 띄우라고 해. 헬기란 헬기는 다 띄워. 무장은 풀로드다. 훈련탄 말고 고폭탄으로 꽉꽉 채워서. 네? 갑자기 실탄 무장이라뇨. 게다가 항공여단은 저희 관할이. 관할이고 나발이고 내 동생이 위험하잖아. 김태민은 씩씩거리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수송기 준비시켜. 내 전차도 싣고 간다. 제주도까지 전차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단장님. 활주로 문제도 있고. 그럼 헬기만 먼저 띄워. 내가 직접 타고 가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 그는 씩씩거리며 헬기 계류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걷는 걸음걸음마다 살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종수 이 새끼, 내가 예전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드득 뼛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산채로 묻어버리겠어. 아니, 산 봉우리째로 날려버려서 뼈조각도 못 찾게 만들어주마. 그는 뒤따라오는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해? 시동 안 걸고 5분 안에 이륙 못하면 니놈들부터 포신해놓고 쏴버릴 줄 알아.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활주로 위에서 김태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작전이나 해킹 같은 건 모릅니다. 그저 내 가족을 건드린 놈에게는 지옥의 불벼락을 내려주는 것, 그것만이 그가 아는 유일한 정의였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 해역 상공.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김태연의 눈이었습니다. 우주 궤도에 떠 있는 군사위성이 한라산 북쪽 사면을 정밀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해 바다에서는 김태성의 함대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물살을 가르고 있었고, 육지에서는 김태민이 탑승한 공격 헬기 편대가 굉음을 울리며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바다, 하늘, 그리고 땅.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하는 3대장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제주도 흑석사단, 그리고 그 지하에 숨겨진 마약 공장. 이 거대한 분노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하 갱도의 박종수 대령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하늘의 귓가에 초소형 이니어가 치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들이 심어준 비상통신망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큰오빠다, 들리냐? 굵고 낮은,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든든한 목소리. 하늘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장하다. 이어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둘째 오빠 태연이었습니다. 위치 확인했어. 지하 3층 구조야. 환기구 도면 전송했으니까 확인해.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3시 방향으로 50m만 가면 중앙 제어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셋째 오빠 태민이었습니다. 야, 김하늘, 너 어디 하나 부러졌으면 가만 안 둬. 지금 헬기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 그 새끼들 머리통 다 날려버릴 거니까. 새 오빠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자 하늘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이 솟구쳤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지원군이.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하얗게 드러난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들었지, 박종수? 그녀는 손에 쥔 대검을 고쳐 잡으며 어둠 속의 사냥감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밖에서는 3명의 장군이, 안에서는 1명의 복수기가, 완벽한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니까. 수화기 넘어 묵직한 침묵이 잠깐 흐르더니 곧이어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북측 사면. 니까. 수화기 넘어 묵직한 침묵이 잠깐 흐르더니 곧이어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북측 사면.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현무암 지대는 지열을 뿜어내며 아지랑이를 피워올렸고 그 열기 속에 서 있는 박종수 대령의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땀과 함께 비릿한 승밀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서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및 날카로운 바위들이 짐승의 이빨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그곳은 짙은 어둠에 잠겨 바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손에 든 쌍안경을 들어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훑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절망적인 깊이뿐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뒤돌아서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해.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다. 시체 찾을 생각 말고 그냥 덮어. 어차피 이 산은 사람을 삼키는 곳이니까. 그의 곁에 서 있던 소령 하나가 아부하듯 허리를 굽히며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연대장님이십니다. 쥐새끼 한 마리 처리하는데 이보다 완벽한 방법은 없지요. 이제 본청에 보고만 올리면. 그때였습니다. 박종수의 발밑 자그마한 검은 자갈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떨림은 곧 진동으로 바뀌었고 이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정강이를 울리는 묵직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박종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령도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기를 억지로 찢어발기며 다가오는 거대한 압력의 파동이었습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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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심장 박동보다 빠르고 천둥 소리보다 규칙적인 그 소리는 순식간에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박종수의 동공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쌍안경을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북쪽 하늘을 겨냥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파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는 강철의 떼거리. 그것은 한두 대의 정찰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며 번뜩이는 검은 기체들. 기체 하단에 장착된 30mm 체인건이 흉물스러운 총구가, 양 날개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포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공격 헬리콥터 편대였습니다. 박종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건 AH-64 아파치? 도대체 왜 공격 헬기 대대가 여기에?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헬기 한 대가 기수를 급격히 숙이며 박종수 일행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독수리처럼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돌풍이 벼랑 끝에 모래바람을 미친 듯이 일으켰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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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의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박종수와 부하들이 서 있던 곳 바로 앞 불과 5m 전방의 땅바닥이 무자비하게 파헤쳐졌습니다. 흙기둥이 솟구치고 바위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박종수와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인적인 굉음 속에 섞여 들려오는 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머리 위를 선회하는 헬기에서 확성기를 통해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헬기 로터 소리조차 뚫고 들어올 만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간 큰 새끼가 내 동생을 건드렸어. 대가리를 날려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어. 육군 제7기동 군단 예하 포병 여단장 김태민 준장이었습니다. 상공을 뒤덮은 헬기들의 위압감에 눌려 박종수의 부하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만지작거렸지만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일개 연대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화력이 머리 위에서 그들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기어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둔 군용 지프차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차에 타!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가 악을 쓰며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헬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 피우! 夸광! 눈부신 성광과 함께 박종수의 지프차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박종수의 몸을 강타해 뒤로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오르는 고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태민 준장의 헬기가 발사한 유탄이 정확히 차량의 엔진룸을 명중시킨 것이었습니다. 도주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때 화염과 연기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머리 위 헬기들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육중한 수송기 한 대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후면 램프 도어가 열리고 까마득한 상공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낮은 고도, 저공 강하. 일반적인 병사라면 다리가 부러질 높이였지만 낙하산은 지상에 닿기 직전 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분리되었습니다. 쿵! 육중한 착지음과 함께 흙먼지가 다시 한번 피어올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울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착지해 있었습니다.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그 남자의 등 뒤로 마치 후광처럼 태양빛이 쏟아졌습니다. 터들듯 부풀어 오른 군복 상의,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드러난 강철 같은 근육. 무엇보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것은 선글라스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짐승 같은 살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포병 사령관 김태성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장조차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 총칼 칼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박종수의 부하인 소령 2명이 기겁하며 허리춤에 권총을 뽑으려 했습니다. 누구냐? 움직이면 쏜다! 그들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김태성은 대답 대신 땅을 박차고 튀고 나갔습니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소령들의 코앞에 당도한 김태성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펫! 둔탁한 타격음이 끔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소령의 턱이 기괴하게 돌아가며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두 번째 소령이 방화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미 김태성의 손날이 그의 손목을 내리친 후였습니다. 우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태성은 쓰러지는 소령의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마치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옆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불과 3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박종수 대령뿐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그의 눈은 눈앞에 서 있는 거구의 산에 김태석의 어깨를 향했습니다. 군복 견장에 박힌 별 3개, 그리고 저 멀리 하늘을 맴도는 헬기에서 확성기를 잡고 있는 자의 계급장 하나. 박종수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아니 괴담처럼 떠도는 이야기. 각기 다른 군에서 정점에 오른 3명의 형제. 건드리면 군대 하나가 움직인다는 그 미친 핏줄들.
김하늘, 김태성, 김태민. 박종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계집애가 당신들... 김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뚜벅뚜벅 무거운 군화 소리를 내며 박종수에게 다가갈 뿐이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박종수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훈련 중에 사고가... 박정수가 비골하게 웃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 권력 앞에서의 본능적인 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의 표정에는 자비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종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오해? 김태성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억센 소나귀가 박종수의 목덜미와 군복 상의를 동시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박종수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컥! 김태성은 주저없이 걸음을 옮겨 박종수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10분 전 박종수가 하늘이를 밀어뜨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김태성은 팔을 쭉 뻗어 박종수의 몸을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았습니다. 박종수의 시야 아래로 아찔한 절벽과 시커먼 분화구가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생명줄은 오직 김태성의 한 손뿐이었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김태성은 감정 없는 눈으로 마치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이거였나? 박종수는 대답도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김태성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 꿈틀거렸습니다. 똑바로 말해. 내 동생 어디에 버렸어? 하늘에서는 김태민의 공격 헬기가 굉음을 내며 그들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김태성이 지옥의 사자처럼 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박종수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그것도 3개나 동시에 건드려버렸다는 사실을. 김태성이 쥐고 있던 손을 아주 살짝 놓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종수의 몸이 덜컹하며 아래로 쏠렸습니다. 말할게요. 다 말하겠습니다. 비명소리가 메마른 분화구의 정막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쾅. 지축을 뒤흔드는 진동이 암흑으로 뒤덮인 동굴 벽을 타고 김하늘의 등뼈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돌가루를 피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지진이라며 비명을 질렀겠지만 그녀의 감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파열음, 안반을 뚫고 들어오는 묵직한 타격감. 그녀의 입가에 피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먼지 낀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고 갈비뼈 부근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지하 마약 공장.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과 무장한 용병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에서 들려오는 헬기 로터 소리가 동굴의 공명음과 섞여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두두 두두 두두.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큰오빠 김태성 중장이 이끄는 UDT SEAL팀이 강화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김하늘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이대로 구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김씨 가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공장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화학 탱크와 그 옆에 복잡하게 얽힌 배전반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그러나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은 구석진 곳에서 움직이는 그녀를 전혀 눈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배전반 앞에 섰습니다. 복잡한 전선들이 마치 뱀처럼 얽혀 있었고 경고등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망설임 없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기합 소리가 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건 나를 절벽에서 민 대가다. 쾅!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배전반이 박살났습니다. 지지직, 팍! 푸른 스파크가 튀기며 전선들이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동시에 공장 전체의 조명이 퍽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한 암흑. 그리고 곧이어 과부하 걸린 예비 전력이 화삭 탱크의 냉각 시스템을 멈춰 세웠습니다. 탱크 내부의 압력이 급상승하며 밸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쉬, 고압의 증기와 함께 인화성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스파크 불꽃 하나가 가스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며 공장 한복판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봐두었던 환기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불길은 마약을 제조하던 화학약품들을 태우며 시커먼 도끼를 머금은 연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저 높은 분화구 입구를 향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봉화였습니다. 지상 한라산 백록담 인근의 분화구. 대낮의 햇살 아래 평화롭던 제주도의 하늘은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연기 기둥이 분화구 안쪽에서 맹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화산이 다시 폭발하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그 연기 기둥 위로 검은색 수송 헬기 한 대가 독수리처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열린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한 맞바람이 그의 군복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김태성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고글 너머로 솟구치는 검은 연기를 응시했습니다. 그 연기 속에 여동생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무전기 이어피스로 차가운 음성이 꽂혔습니다. 형, 지하 환기구 좌표 확인했어. 연기가 나오는 곳 바로 아래야. 구조물 도면 전송 완료. 사이버 작전 사령관 김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성은 대답 대신 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입. 로프가 허공으로 던져졌습니다. 김태성은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샥! 장갑과 로프가 마찰하며 타는 냄새를 풍겼지만 그의 하강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로 최정의 UDT 대원들이 검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기 기둥을 뚫고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지옥으로 강림하는 사자들과 같았습니다. 지하 공장은 아비 교환이었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찢어질 때 놀리고 유독가스에 질식한 용병들이 콜록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불을 꺼! 젠장!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을 안 해? 용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의 강화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바닥으로 착지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둔탁한 타격음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퍽! 퍽! 김태성은 착지 충격을 구르기로 흡수하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용병의 명치를 개머리판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끄아! 용병이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고꾸라졌습니다. 김태성은 소총을 들어올릴 시간도 아깝다는 듯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며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탕! 탕! 정확하게 적들의 다리와 어깨를 노린 사격이었습니다. 살상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제압과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U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A팀 확보, B팀 진입. 무전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절제된 외침들이 오갔습니다. 김태성의 시선은 오직 하나, 여동생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진 자재 창고 쪽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깡! 누군가 쇠파이프로 철문을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김태성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들어간 그곳에는 한 손에 쇠파이프를 든 채 비틀거리는 김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이미 기절한 용병 한 놈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군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그을음과 피범벅이었지만 그녀가 쥐고 있는 파이프 끝은 여전히 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헬멧의 바이저를 거칠게 올렸습니다. 하늘아!
그 굵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김하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김장이 풀리며 쥐고 있던 쇠파이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태성은 짐승처럼 달려가 쓰러지는 동생의 몸을 받아냈습니다. 단단한 군복 가슴팍에 그녀의 얼굴이 묻혔습니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익숙한 오빠의 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오빠, 늦었어. 김하늘이 쉰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오빠가 늦었어. 그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안도감과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퇴출한다. 전원 부상자 보호대형으로 전환. 김태성이 포효하듯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윈치 와이어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하네스를 연결하고 하늘이를 자신의 품에 단단히 결속시켰습니다. 꽉 잡아. 조금 어지러울 거야. 윙! 전동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띄워졌습니다. 발 아래에서는 불타오르는 마약 공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빛을 향해 그들은 어둠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분악구 가장자리,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에 헬기가 착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와 방금 도착한 듯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군용 지프차가 서 있었습니다. 윈치가 헬기 안으로 완전히 감겨 올라오자 대기하던 의무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그들을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는 직접 하늘이를 얹고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단단한 대지를 밟는 순간 두 면의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하늘아! 평소 냉철하기 그지없던 김태현 소장이 안경이 삐뚤어지는 것도 모른 채 달려왔고 그 뒤로는 방탄복도 입지 않은 채 소매를 걷어붙인 김태민 준장이 씩씩거리며 뛰어왔습니다.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들 것이 아닌 자신의 군용 재킷을 깔아둔 바닥에 뉘었습니다. 네 남매가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 다시 모였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항상 무뚝뚝하던 큰오빠 태성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감정 없는 로봇 같던 둘째 오빠 태연의 손은 덜덜 떨리며 그녀의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같던 셋째 오빠 태민은 이를 얼마나 세게 악물었는지 턱 근육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야? 어떤 새끼들이야? 태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저음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피 묻은 손을 들어 태민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하지만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종수, 대령,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놈이 있어.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그 파괴력은 뒤에 있는 화산보다 더 컸습니다. 새 오빠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 담긴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인다, 철저하게. 그때 분화구 아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쾅! 하늘이가 파괴한 배전반의 여파로 남은 화학 탱크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버섯 구름이 분화구 위로 웅장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검은 연기를 개경으로 상처 입은 여동생을 둘러싼 3명의 장군들. 그들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아니 3마리의 분노한 용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김태현이 노트북을 덮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놈들의 도주 경로, 계좌, 통신망 전부 차단했어. 쥐새끼 한 마리도 이 섬을 못 빠져나가. 김태민이 주먹을 우드득 꺾으며 덧붙였습니다. 포병 여단 대기 중이야. 좌표만 찍어. 가루로 만들어줄 테니까. 김태성은 하늘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치료받고 있어라. 오빠들이 청소 좀 하고 올게.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들을 깨운 악당들을 향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늘이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현기증에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함께 오빠들의 든든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박종수 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던 미세한 진동은 어느새 땅거죽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나 산사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강철 바퀴가 대지를 지식이는 소리. 육중한 금속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종수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산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푸른 숲의 녹음을 뚫고 거대한 흙먼지 구름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먼지 속에서 짙은 국방색 도색을 한 강철의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차였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검은 파도가 밀려오듯 수십 대의 전차가 산길을 완전히 점거한 채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포시는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궤도 차량 특유의 굉음은 한라산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에 서렸던 당혹감은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오셨어! 지원군이다! 군단장님이 직접 오셨어! 그의 외침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헬기의 로터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차 부대의 행렬 위로 육중한 수송 헬기 한 대가 낮게 깔리며 착륙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옆면에는 선명한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박종수는 부하들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정렬해. 최무진 군단장님께서 친히 행차하셨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절벽 아래로 사라진 김하늘에 대한 수색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박종수와 그의 부하들은 흐트러진 군복을 대충 여미며 헬기가 내려앉는 공터를 향해 도열했습니다. 강력한 하강풍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를 가렸지만 박종수의 입가에 rol린 비릿한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비밀 사업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파트너이자 뒷배인 최무진 중장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사태를 수습하러 온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장교용 군화를 신은 다리가 땅을 뒤덮습니다. 최무진 중장이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손에 들린 지휘봉. 그는 마치 전쟁 영웅이 개선하듯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호위하듯 따라붙었습니다. 박종수가 헐레벌떡 달려나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쥐새끼들이 설치고 다녀서 처리가 좀 늦어졌지만 이제 안심하셔도. 하지만 최무진은 박종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시선은 박종수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종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쓱 지나쳐 절벽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멈춰섰습니다. 최무진은 지휘봉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키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인가? 박종수가 뒤따라오며 굽신거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아래가 바로 폐기장입니다. 방금 전 놈들의 첩자를 저리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최무진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굉음을 울리며 올라온 전차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쿡쿡. 육중한 포신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포신들이 향한 곳은 산 아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검은 포구가 정확히 박종수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절벽 위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저 전차들이 왜 우리를? 최무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가슴 주머니에 꽂으며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박 대령, 자네는 항상 그게 문제야. 일이 너무 지저분해. 네? 그게 무슨? 최무진은 한숨을 쉬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건 말이야. 아는 사람이 없어야 비밀인 거야. 그런데 자네는 이곳을 동네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놨더군. 쥐새끼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산을 들쑤셔놓고 심지어 외부의 이모까지 끌어들였어.
박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단장님의 지시대로. 최무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부관이 거대한 확성기를 건넸습니다. 최무진은 확성기를 입에 대고 산 전체가 울리도록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바위 틈에 숨죽이고 있을 누군가에게까지 닿을 듯했습니다. 듣거라! 이 산에 숨어든 반란군 놈들! 박종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란군이라니? 최무진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적과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복을 훔쳐 입고 장교 행세를 하는 정체불명의 괴한들. 최무진의 시선이 절벽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번뜩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박종수 대령과 그 일당,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김태성, 김태현, 김태민, 너희 모두는 국가 내란 음모죄로 즉결 처형 대상이다. 박종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하고 이제 꼬리가 밟힐 것 같으니 자신을 포함해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언급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김태성, 김태현, 김태민. 그들은 대한민국 군군이 자랑하는 전설적인 3대장, 3대장이었습니다. 최무진은 지금 그 영웅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군단장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드렸는데. 박종수가 절규하며 최무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탕! 단발의 총성이 메마른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무진의 손에 들린 권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종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고 그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최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끄럽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그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욱 짙은 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이 산은 우리 기계화 보병사단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산 아래쪽 숲속 곳곳에서 장갑차와 보병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공격 헬기 2대가 추가로 도착하여 선회하며 기관포를 겨누었습니다. 최무진은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씨 형제들,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한들 이 화력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일 뿐이다. 내 동생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사업에 코를 들이민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부대, 조준! 철커덕, 윙! 수십 대의 전차가 동시에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그 끝은 정확히 산 정상 부근 박종수의 패잔병들과 어딘가에 숨어있을 삼형제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발포 준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완벽한 포위, 그리고 조작된 명분. 최무진은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포격으로 덮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고립된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압박감이 덮쳐왔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찰나 전차의 엔진 소리만이 맹수처럼 그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가장자리 박종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곳 근처 바위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군복, 하지만 어깨에 달린 별 하나는 흙먼지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김태민 준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마치 그림자처럼 2명의 사내가 더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둘째 김태현 소장, 그리고 터질 듯한 근육으로 위압감을 뿜어내는 첫째 김태성 중장. 그들은 방금 전 헬기 레펠로 반대편 능선에 침투하여 동생 하늘을 찾기 위해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동생이 떨어진 절벽, 그리고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포구였습니다. 김태민 준장이 기가 차단해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도 없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전차의 엔진 소리를 뚫고 최무진에게 닿았습니다.
야, 최무진, 너 지금 제정신이냐? 탱크를 끌고 와? 우리 잡으려고? 최무진은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김태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릴 단첩으로 몰아?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옆에 서 있던 김태현 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란 음모죄라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지금 그 조항에 딱 들어맞는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 같은데, 최 중장. 김태성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최무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전차의 장갑마저 뚫을 기세였습니다. 최무진은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입만 살았구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지.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전장이다. 그리고 전장의 승리는 화력이 결정하는 법이지. 최무진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잘 가라. 대한민국의 영웅들. 국립묘지 대신 이 화산재 속에 묻히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그의 손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김태민 준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박한 무전기였습니다. 그는 최무진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광기 어린 하지만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화력이 승리를 결정하지. 근데 말이야, 최무진, 너 포병 화력의 진짜 무서움이 뭔지 아냐? 김태민이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좌표 불러준다. 한라산 북측 사면, 고도 1400, 적 전차부대 밀집 지역 싹 다 날려버려. 최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짓을?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차의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막을 찢고 내장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쉬악!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불꽃이 비오듯 쏟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김태민이 지휘하는 제7포병 여단, 대한민국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포의 강철 비였습니다. 미친, 저 미친 놈이? 최무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태민은 태연하게 귀를 막으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엎드려. 좀 시끄러울 거야. 꽝! 쾅! 선두에 서 있던 최무진의 전차 바로 옆 거대한 흙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최무진을 접쳤고 그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종수의 비명이 분화구의 정막을 찢고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구구구구.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던 김태성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선회하던 김태민의 공격 헬기 넘어 저 멀리 능선을 타고 시커먼 구름대 같은 것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장갑차, 그리고 그 위를 호위하듯 날아오는 또 다른 헬기 부대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분화구의 바람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김태성이 쥐고 있던 박종수의 멱살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종수는 흙바닥에 처박히며 쿨럭거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더 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 아니 10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무장병력이 순식간에 분화구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흑석이라는 부대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칠흑 같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수백 개의 소총 장전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금속성 파열음이 되어 고막을 때렸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김태민의 헬기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상의 대공포와 견착식 미사일들이 일제히 김태민의 헬기를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의 한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군화가 거친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중장 최무진.
이 섬의 왕이자 거대 마약 카르텔의 정점. 그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의 뒤로 도열한 병사들의 살기가 피부를 찌를 듯 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 누가 봐도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무진이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그 건조한 박수 소리가 긴장된 공기 사이를 갈랐습니다. 대단하군, 김씨 형제들. 여기까지 살아서 기어 올라오다니. 그는 쓰러져 있는 박종수를 벌레 보듯 일별하더니 시선을 김태성에게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군사보안구역 침입, 기밀 탈취 시도, 그리고 고위 장교 폭행, 즉결 처형 사유로는 차고 넘치지. 김태성은 콧방귀를 뀌며 우람한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뒤로 상처투성인 막내 여동생 김하늘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네, 똥별 주제에. 김태성의 도발에 최무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발포 준비. 최무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의 검지손가락이 방화쇠에 걸렸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팽팽한 현처럼 끊어질 듯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김태민도, 지상에 있는 김태성도 이 많은 병력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살벌한 대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른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습니다. 둘째, 김태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소풍이라도 온 사람처럼 주머니에 한 손을 꽂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얇은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지루하다는 듯 건조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천 개의 총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최무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책상 물림이군.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다자라도 쳐서 총알을 막아보시게. 병사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태현은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장님, 그거 아십니까? 김태현이 안경을 검지로 치켜 올렸습니다. 렌즈 표면에 차가운 햇살이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현재전의 승패는 총알의 개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결정되죠. 개소리 집어치워! 전원! 사격 개시! 최무진이 참을성 없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방화쇠를 당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찌!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이 병사들이 착용하고 있던 전술 헤드셋과 무전기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뭐야? 병사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귀를 감싸주었습니다. 최무진 역시 인이어를 거칠게 빼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날카로운 소음은 단 2초 만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정적. 그 정적을 깨고 낯선 목소리가 모든 병사의 귓가에 그리고 현장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직. 대령님, 이번 물량은 순도가 아주 좋습니다. 서울로 보내면 10배는 좋게 받을 겁니다. 그것은 박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무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어지는 또 다른 목소리, 바로 최무진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군용 트럭으로 위장해서 항구로 빼돌려 보안검사는 내가 다 처리해뒀으니 걱정 말고 소입금의 30%는 내 스위스 계좌로 꼽고.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구가 갈 길을 잃고 조금씩 아래로 처졌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안구역을 침범한 테러리스트를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휘관 일에서 나온 말은 마약과 계좌였습니다. 김태현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슬라이드했습니다. 아, 소리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병사들이 작전용으로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 단말기, 전술 고글의 HUD, 심지어 최무진이 타고 온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것은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내부, 군용 보급품 박스가 쌓여 있어야 할 곳에 하얀 가루가 가득한 비닐팩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자들이 마약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조금 전 김하늘이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그곳, 바로 발밑 분화구 내구의 비밀 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지키던 게 마약 공장이었어?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최무진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저놈들이 해킹해서 가짜 영상을 튼 거야! 속지 마라! 당장 저놈들을 쏴 죽여! 하지만 아무도 방화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의 장소는 병사들도 훈련 때 오가며 보았던 출입 통제구역 팻말이 붙어 있던 바로 그 탄약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들의 눈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이 태블릿을 끄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조작? 지금 이 영상 국방부 장관실과 청와대 상황실 그리고 전 주요 언론사 서버에도 동시에 전송 중인데 그것도 조작이라고 우겨보시죠.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최무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태현을 노려보았습니다. 니놈이 감히 군 통신망을. 김태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형인 김태성보다 훨씬 더 오만하고 훨씬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게 사이버전입니다, 중장님. 당신이 쓰는 그 암호화 코드 1990년대 수준이더군요. 뚫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총을 든 수백 명의 병사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데도 누구 하나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못했습니다. 김태현이 최무진의 코앞까지 다가가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 또? 내 동생을 건드리기 전에 오빠들이 누군지는 알아봤어야지.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컥. 누군가 총구를 돌렸습니다. 김태현을 겨누던 총구가 바닥으로 내려가더니 이내 다시 올라가 최무진을 향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 100명, 수백 명. 사단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김씨 남매를 향해 쏟아지던 살기가 이제 오롯이 단 한 사람, 최무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중장님, 아니 최무진. 최전방에 서 있던 한 대위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무장 해제하십시오.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정의로운 항명이었습니다. 최무진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개라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이빨을 드러낸 늑대가 되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김태민의 헬기가 승리의 팡파레처럼 낮게 비행하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땅에서는 김태성이 주먹을 우두두 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블릿 하나로 군대 하나를 무력화시킨 천재 지략가 김태현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김태현이 태블릿을 톡 닫으며 얼어붙은 최무진을 향해 정중하지만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크베이트입니다. 장군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분화구를 뒤로하고 4대의 군용 지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 아래 사단 본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지프의 거친 엔진 소리가 제주도의 고요한 대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차련 행렬이 멈춰선 곳은 흑석사단의 대연병장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급하게 뛰쳐나온 최무진 중장이 병사들 앞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제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이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전원, 전투태세, 외부 세력이 사단을 점거하려 한다. 저들은 간첩이다. 발포해. 당장 저 찰령들을 향해 발포하란 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허공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총구는 바닥을 향해 있었고 그 누구도 방화쇠에 손가락을 걸지 않았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 그곳에는 김태현 소장이 해킹으로 띄워놓은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이 마약 조직과 거래하는 장면, 부하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김하늘 중사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하는 CCTV 화면까지. 그 모든 진실이 수천 명의 병사들 눈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꺼! 저거 당장 끄라고! 통신장교 어딨어? 다들 뭐 하는 거야? 그때 지프차의 문이 열리는 묵직한 소리가 연병장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철컥! 가장 선두에 있던 차량에서 김태성 중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태양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차량에서 내린 김태현 소장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차가운 시선으로 단상을 응시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에서는 김태민 준장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중장의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 비록 다리에는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뼈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김하늘 중사였습니다. 네 남매가 나란히 서서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뚜벅 뚜벅 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관이 다가오는 듯한 그 발소리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좌우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침묵. 수천 명이 모인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연병장을 지배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네 사람의 발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최무진은 뒷걸음섰습니다. 단상 끝까지 몰린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인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세 개의 거대한 별들, UDT 전설, 사이버전의 천재, 포병의 악마, 그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성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무진, 니놈의 계급장은 이제 휴지 조각이다. 군사법원? 아니, 넌 거기까지 살아서 가지 못한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아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고였습니다. 최무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은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죽어. 혼자는 안 죽어. 최무진이 품 안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의 총구는 김태성이 아닌 부상을 입어 가장 약해 보이는 김하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죽어! 다 같이 죽어버려! 최무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습니다. 탕! 단발의 날카로운 총성이 연병장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최무진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챙그랑! 최무진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에 맞은 것처럼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아! 아! 최무진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총성이 들려온 것으로 향했습니다. 김태민 준장이었습니다. 언제 뽑았는지도 모를 권총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총구에서는 희미한 화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준조차 하지 않은 듯한 자세로 정확히 최무진의 권총 몸체만을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김태민이 총을 다시 홀스터에 꽂아 넣으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감히 내 동생 앞에서 쇠붙이를 꺼내 손목을 날려버리려 참은 줄 알아라. 김태성과 김태민이 순식간에 단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습니다. 김태민이 최무진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처박았고 김태성이 그의 으스러진 손목을 밟아 제압했습니다. 으아, 이거 난 중장이다. 군단장이라고. 최무진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특수부대 출신인 두 장군의 악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김태현이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제 최무진의 비명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고도 병사들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김태성이 고개를 돌려 단상 아래에 서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압한 최무진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올라와라. 김하늘은 입술에 꽉 깨물었습니다. 찢어진 다리의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그녀는 절뚝거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단상의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단상 위에 서자 김태민이 최무진의 양팔을 뒤로 꺾어 결박한 채 무릎을 꿇렸습니다. 최무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김하늘의 눈을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민의 손아귀 힘이 그의 머리통을 고정시켰습니다. 똑바로 봐. 네가 죽이려던 군인이다. 김태민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최무진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김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화산재 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억눌려 왔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절벽 끝에서 느꼈던 공포, 믿었던 상관에게 배신당한 절망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주마 등 그 모든 감정이 오른쪽 주먹 하나에 응축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김하늘이 최무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최무진이 비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 잠깐, 김중사, 아니, 김하사,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오해야. 살려줘. 그 비겁한 변명이 하늘이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었지. 박종수한테 전해. 지옥에서 기다리라고. 말이 끝남과 동시에 김하늘의 허리가 회전했습니다. 그녀의 발이 단상 바닥을 강하게 박찼습니다.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 따위는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타격의 순간만을 위한 완벽한 체중 이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아래에서 위로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솟구쳤습니다. 퍽! 둔탁하면서도 끔찍한 파열음이 단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였습니다. 크헉! 최무진의 고개가 뒤로 90도 가까이 꺾였습니다. 그의 콧뼈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입안에서는 부러진 치아들이 피와 함께 튀어나갔습니다. 김태민이 잡고 있던 손을 놓자 최무진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형태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정적.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단 한 방. 그 작고 여린 체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분노가 실린 결정타였습니다. 김하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욱신거리는 주먹의 통증이 오히려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한때는 하늘처럼 높게만 보였던 군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김하늘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건 흑석사단이 너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태연이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대, 뭐하고 있나? 이 쓰레기를 당장 치워라. 그제야 마비되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와 기절한 최무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치우듯 그를 질질 끌고 내려가는 모습에 병사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김태성이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막내야. 김태민은 씩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자세 좋았어. 역시 내 동생이라니까. 코뼈 나가는 소리가 예술이더구만. 김태현은 안경을 고쳤으며 하늘이의 퉁퉁 부은 주먹을 살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뼈에 금 갔을 수도 있어. 내 남매가 다시 지프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흑석사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중 누군가가 선창했습니다. 충성! 그러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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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성은 최무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상처 입은 작은 영웅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3명의 오빠들을 향한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함성 소리가 파도처럼 그들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김하늘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능선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긴 악몽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내 남매를 태운 차량 행렬이 유유히 연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현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최무진의 비밀 계좌 로그 기록을 복구했는데 그의 말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태민과 조수석의 김태성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현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국내가 아니야. 홍콩? 아니, 이건 삼합회 쪽 라인인데? 김태성의 눈매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최무진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어.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에. 김태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의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변조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건은 포기해. 하지만 열쇠는 반드시 회수해라. 실패하면 내 가족은 없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김하늘이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낡고 투박한 티타늄 목걸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최무진이 절벽 위에서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밀은 땅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김태성이 하늘이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아버지 유품, 그거 그냥 목걸이가 아닌 것 같다.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최무진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몸통을,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한 괴물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프차의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거칠게 울부짖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주의 해안도로를 달리는 그들의 앞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검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자욱했던 흙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폭음이 멈춘 자리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무진의 자랑이던 전차 부대는 더 이상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김태민 존장의 포병대가 쏘아올린 강철비는 정확히 전차들의 궤도와 포신만을 타격하여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속에서 최무진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약 그을음과 공포로 뒤범벅되어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 대령은 이미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바지가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는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수십 대의 헬기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화산 분화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의 옆면에는 선명한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중앙수사단.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로프를 카고 검은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최무진과 박종수 그리고 살아남은 반란군 잔당들을 포위했습니다. 김태성 중장이 무너진 전차의 파편을 밟고 최무진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군화가 바닥을 찌시기는 소리가 최무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김태성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최무진의 어깨에 붙은 중장 계급장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찌익!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최무진의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군복은 니놈 같은 쓰레기가 입을 수 있는 수의가 아니다. 최무진이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뻥긋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그 금속음은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큰 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대신 죄목을 읊조렸습니다. 최무진, 박종수, 내란 음모, 군용물 절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종수 대령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김태현 소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복구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종수가 마약을 거래하고 김하늘 중사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삭제했다고 밀었던 데이터다. 사이버 사령부를 너무 우습게 봤군. 이 영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어. 박종수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태민 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옥밥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거긴 짬밥보다 맛없다던데. 3명의 형제는 수갑을 차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적들을 뒤로 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구급 헬기에 실려가면서도 형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는 막내 김하늘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명, 1년 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오후입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바닷바람에는 짭조름한 소금기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해안 도로변에 위치한 아담하지만 세련된 건물 앞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늘인의 횟집, 가게 안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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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흰색 조리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능숙한 솜씨로 광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하늘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핏기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대신 건강한 홍조와 땀방울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가게 입구의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딸랑,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 헉? 아르바이트생의 인사가 외마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숟가락질도 일제히 멈췄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세 남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나온 것인지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는 별들이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중장 김태성,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장 김태현, 육군 포병여단 준장 김태민, 대한민국 국군의 별 셋이 이 작은 횟집에 동시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손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왔던 그 3대장 아니야? 와, 진짜네. 포스 장난 아니다. 하지만 그 포스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태성 중장이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오더니 김하늘을 보자마자 얼굴이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굵직한 팔뚝으로 소매를 걷어붙이며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야, 오빠 왔다. 오늘 손님 많네. 비켜봐, 내가 회 썰게. 김하늘이 피식 웃으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손 씻고 와. 위생 철저히 알지? 아, 알았다니까. 내가 UDT 시절에 생선 손질만 몇 년을 했는데. 김태성 중장은 투덜거리는 척하며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혼장들이 앞치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김태현 소장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스캔했습니다. 마치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던 그 눈빛으로 매출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야. 알고리즘을 좀 수정해야겠어. 그리고 지난달 원가 비율이 0.5% 상승했군. 공급처를 다시 알아봐야겠어. 김하늘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둘째 오빠, 손님들 계산 밀리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찍어. 알았어. 시스템 최적화 중이야. 가장 가관인 것은 셋째, 김태민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홀 한 구석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행주질 한 번에 테이블이 부서질 듯 뽀득뽀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손님들의 빈 그릇을 치우며 씩씩거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밥을 얼마나 흘리고 먹는 거야. 조준사격 몰라? 입으로 정확히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는 쟁반 가득 그릇을 쌓아 주방으로 날랐습니다. 한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김태민이 획 돌아보았습니다. 손님은 회익하고 숨을 들이켰지만 김태민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려 노력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셀프입니다만 특별히 가져다 드리죠. 시원한 걸로.
가게 안은 묘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별들이 번쩍이는 정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장군님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겹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김하늘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차가운 화산 분화구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그녀는 자신은 가족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3개의 방패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지키는 장군이기 이전에 하나뿐인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오빠들이었습니다. 김태성이 갓선 회 접시를 들고 나오며 김하늘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야, 김하늘, 오늘 장사 끝나고 소주 한 잔 어때? 안주는 오빠가 쏜다. 김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거들었습니다. 오늘 매출 최고기로 경신했어. 회식비는 가게 법인카드로 처리하지. 설거지를 하던 김태민이 거품 묻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나도 끼워줘. 아, 그리고 나 설거지 다 했으니까 용돈 좀 줘라. 김하늘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다들 고생했으니까 오늘 내가 거하게 쏠게.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장군과 1명의 전직 부사관. 계급장을 떼고 마주 앉은 그들의 식탁 위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든 앞치마를 입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한 그들은 언제나 천하무적일 테니까요. 제주도의 밤바다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평온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달콤한 휴식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지옥 같은 전장에서 살아남아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웅이 있지만 나의 등 뒤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웅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김하늘 중사에게 3명의 오빠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든든한 존재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밥은 먹었냐? 라는 투박한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3대장 여동생 건드리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저런 든든한 오빠들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